지하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비명과 고함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차 긁었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제 가슴과 제 엉덩이, 제 다리만 자꾸 보고 계세요?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상황을 벌인 한 젊은 아가씨. 전직 국토부 국장이자 67세 건물주에게 덮어씌워진 이 황당한 성희롱 혐의. 누군가의 거짓이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던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힌 건 단 한 장의 신분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살면서 얼마나 과거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통쾌하고 울컥할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이 된 박진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중심에 위치한 10층짜리 상가 건물 PJM 빌딩의 주차관리원이자 이 건물의 실제 건물주입니다. 국토부에서 35년을 근무하며 4급 국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제 건물에서 직접 관리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이 마음에 듭니다. 제 하루를 제 손으로 정리한다는 것, 그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외부 인력을 쓰려 했습니다. 주차 관리인 한 명 두는데 한 달 300만 원 가까이 들더군요. 하지만 막상 사람을 써보니 마음처럼 일도 안 되고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바엔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근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이고 일이 삐끗한 걸 보면 그냥 넘기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처음엔 많이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셔야죠. 아버지까지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는 삶에 지쳤고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할 이유가 있다는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내는 요즘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오늘은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늦지 말고 따뜻할 때 꼭 드세요. PJM 빌딩은 중소기업, 병원,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한 복합상가입니다. 주차장은 비교적 협소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종종 불편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구조상 지하 모퉁이 일부는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구역은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저는 항상 아침마다 먼저 확인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훗날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인사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관리실장님. 젊은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건네는 미소는 과거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받았던 형식적인 인사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직위와 직급으로 얻는 인사였다면 지금은 진심이 담긴 눈맞춤 속에 사람 냄새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아침마다 느낍니다. 사실 퇴직금으로 여행을 다닐 수도 더 편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로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자처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은퇴 후의 제 삶이자 제가 세운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두운 지하 주차장 안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진짜 삶이 있는 것처럼 가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도 누군가의 분노, 불평, 욕심, 기쁨, 환한 웃음이 있는 삶의 축소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 모습이 제 방식으로 그렸던 은퇴 후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며 조금씩 저만의 재미를 느끼고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저는 주차장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뚤어진 차량 앞창에 붙일 강력 주차 위반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지하 주차장은 언제나 적당히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에 하루의 리듬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저는 한 바퀴씩 순회하며 주차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순회 점검 시 차선을 넘은 차량에는 조용히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누구의 차량이든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이 건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IT 스타트업 직원, 병원 방문객, 변호사 손님, 그리고 가끔 고급차를 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한 달 전쯤부터는 흰색 포르쉐 SUV 한 대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차주인 여성은 젊고 세련돼 보였으며 태도는 여유로우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녀는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우방건설 윤창호 회장의 딸 윤아림 씨였습니다. 그녀는 우방건설에서 현장 실무를 배우기 위해 이 빌딩에 입주한 설계 협력사에서 3달간 연수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해당 협력사에 방문 중이었고 회사 차량 대신 자신의 포르쉐를 직접 몰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윤아림 씨는 늘 당당하게 주차장에 들어섰고 후진 주차는 종종 2칸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차량에 다가가기만 해도 그녀가 먼저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또 뭐예요? 말투는 날이 서 있었고 눈빛은 저를 감히 주차원 주제에 건물 관리나 하는 주제에 라는 듯 깔보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의 바르게 대응했습니다. 차선이 조금 벗어나 있어서요. 다음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마치고 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고 소리의 방향은 지하 2층 구석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은 건물 구조상 CCTV가 닿지 않는 제가 매일 점검하던 민감한 위치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포르쉐 SUV가 벽면을 긁은 채로 멈춰 있었고 윤아림 씨가 핸들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또 지하 2층 사각 지역의 접촉사고구나. 이번에도 내가 정리하면 되겠지. 혹시 운전자가 다치거나 놀라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량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기 아저씨, 여기 CCTV 안 잡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CCTV 안 잡히죠?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의도를 감춘 계산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하 2층의 이 구석은 건물 구조상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파손된 벽면은 건물 측에서 실비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그녀는 운전석 문을 천천히 열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아림 씨는 저를 마주 보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하얀색 포르쉐 SUV의 조수석 쪽이 벽에 긁힌 듯 깊게 파였고 벽체 일부도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나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차 긁으신 거 아니에요? 당황한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고 그녀는 CCTV가 없는 구역이라는 걸 지적하며 저에게 책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아저씨가 제 차를 긁은 거잖아요. 아까 청소용 카터 옮기는 것 다 봤어요. 청소하다가 제 차를 긁으신 거잖아요. 여기 벽면에도 긁힌 자국이 남았네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차를 긁었다고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벽과 차량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벽에도 흔적이 있고 제 차에도 흠집이 있어요. 아저씨가 청소도구 같은 걸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저는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벌렁였고 심장박동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당사자가 제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아끼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블랙박스 꺼져 있었어요. 충전이 안 돼서.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 사고를 넘어 뭔가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아요? 그녀는 심지어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저씨가 원하시면 경찰 부를게요. 그런데 CCTV도 없고 아저씨가 여자 혼자 있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하면 난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된 무고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젊은 아가씨가 나를 상대로?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도대체 어떤 부모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저런 말이 나오지? 라고 조용히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숨만 나왔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냉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녹음 중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서초동 PJM 빌딩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는 주차 요원인 박진명이라 하고요. 여기 계신 손님이 저를 무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제게 합의해보자,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2명의 경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제게 무고와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제 눈앞에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일 정도로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윤아림 씨는 빠르게 나서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람이요. 제 차를 긁어놓고 시침이 떼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제 가슴과 엉덩이, 다리를 계속 쳐다보기도 했고요.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 신분증을 들여다보고 신분 조회를 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혹시 박진명 국장님 맞으십니까? 국토부 퇴직하신. 센터에서 하달된 내용을 접한 경찰관의 말에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제 쪽을 향했습니다. 네, 박진명입니다. 지금은 그냥 PJM 빌딩 주차 관리인이자 건물 관리인입니다. 제 말에 정적이 흘렀고 윤아림 씨의 표정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입을 달싹이자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들은 내용과 현장 정황으로는 이분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분이 저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윤아림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 윤아림 씨 혹시 지금 하신 주장에 대한 근거 있으십니까?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서요. 충전이 안 됐거든요. 그 말에 경찰관 둘 다 한숨을 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이 조용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이 여성 우반건설 윤창호 회장님의 따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반건설 윤창호 회장님은 훌륭한데 참 실망이네요. 경찰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무고죄로 정식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고민 중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윤아림 씨는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아니 실장님 오해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겁주고 거짓말로 몰아가려 한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제 앞에 무릎을 꿇을 듯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놀라서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에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잘못하면 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제 명예와 자긍심이 얼마나 쉽게 이 젊은 아가씨의 몇 마디의 말로 무너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신고 다음 날 저는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성의 대표 변호사인 김태현 변호사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진명 국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주차 시비가 아닙니다. 무고와 협박, 그리고 반복된 유사, 행위가 의심됩니다. 그는 즉시 조사팀을 꾸려 윤아림 씨에 대한 사전 전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아림 씨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2차례 민사 소송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다른 하나는 고급 의류매장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CCTV 사각지대를 활용해 거짓 진술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언급하며 상대를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소까지 가지 않고 몇백만 원 수준의 합의로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곧 이어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고 저는 예정대로 출석했습니다. 윤아림 씨는 조사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전에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경찰 조사 전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누군가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걸 사과 몇 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녹취한 음성과 신고 시점의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CCTV 없죠? 라고 말한 대목은 수사팀도 주목했습니다. 이건 사고 직후에 나온 말치고는 이상하죠. 마치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당 수사관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아림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기된 과거 피해자 진술이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조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병합조사 대상으로 전환했고 검찰 송치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PJM 빌딩의 실소유주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전날 그 주차장에서 무고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면 나 역시 그냥 한번 무릎 꿇고 말았겠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오히려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이번 일은 제게 닥친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비겁한 폭력에 민낯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PJM 빌딩 관리실에 들이닥친 중년 부부는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윤아림 씨의 부모였습니다. 남성분은 중후한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가 멋진 분으로 바로 우방건설 윤창호 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박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회장의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며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여유롭게만 키운 탓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실장님, 알아보니 국토부에 계셨더군요. 죄송합니다. 박 국장님, 이 일은 저희 가족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왔습니다. 다 부모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잠시 지켜본 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 부부의 진심은 말이 아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그 얼마간의 침묵 때문에 그 진심이 더 깊이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님, 저도 딸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억울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 아니 윤아림 씨가 지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삶을 위협한 일입니다. 그저 몰라서, 어려서 용서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와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은 평생 원칙대로 살아왔고 이제 그 원칙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처음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윤아림 씨는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측에 사과 편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그 아가씨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는지 지켜볼 여유쯤은 내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그 여지를 믿어줘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진 않았습니다.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3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윤아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이 주차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2칸을 차지하며 몰던 포르쉐 운전석, 핸들을 잡던 그 손에 이제는 쓰레기 집게와 빗자루가 쥐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조건은 기존 피해자들에게 완벽히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윤아림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JM 빌딩 7층, 8층에 새로 입주한 법무법인 정원의 신입 변호사 윤리 교육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진짜 반성은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본인 목소리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당신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윤아림 씨는 청소복을 입고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움츠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실장님, 저 이쪽 구역부터 할게요. 그녀의 손은 이제 바닥에 얼룩을 닦고 차 사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녀가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 토요일 저는 멀리서 그녀가 어떤 중년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 무고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으로 상처드린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당황하면서도 끝내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증명보다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4번째 주가 지나던 날 윤아림 씨가 준비한 원고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다음 주 발표 내용입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이에 적힌 문장은 정제되지 않았지만 솔직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남을 깎아내리며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마주할 자존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 글귀 하나에 저는 비로소 그녀를 용서해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 달 뒤 PJM 빌딩 7층, 8층에 입주한 법무법인 정원에서 신입 변호사 대상 윤리 교육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 윤리 교육은 얼마 전 입주한 법무법인 정원의 신규 입주 계약 당시 고정환 대표 변호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 성사시킨 세미나였습니다. 고정환 대표 변호사님도 저의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신입 변호사의 인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성사된 교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법무법인 정원은 인권사건과 노동분쟁을 주로 다루는 로펌으로 현실과 참된 진실과 진정성을 다루는 내용의 실전 세미나나 강연을 자주 열고 있었고 자주 그런 기회를 소속 변호사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나중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무고와 윤리의 경계를 주제로 한 외부 강연자가 초청되었습니다. 바로 윤아림 씨였습니다. 실장님, 제가 가서 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발표 원고를 들고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망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제 입으로 제 잘못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해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안 생겨요. 무대 위에 선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주차장에서 스스로 낸 사고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신입 변호사 20여 명이 앉아 있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위치와 배경이 저를 보호해줄 거라 착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바꾼 건 법도 아니고 처벌도 아닌 그날 저를 꿰뚫어 본 단 한 사람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윤아림은 이어 PJM 주차장에서 매주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잘못을 인정할 때 더 단단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문장보다 표정에 힘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법무법인 정원의 대표 변호사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희 후배들이 단 1시간 안에 법보다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윤아림 씨는 입주기업인 설계 사무실의 설계 연수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차장으로 내려와 저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제가 라떼 사왔어요. 한잔 하셔요. 도시락도 있어요. 그녀는 다시는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제는 우반건설 사회공헌팀 소속으로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소식도 전했으며 이 건물을 떠날 것이라 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 봉사, 청년 취업 지원, 피해자 후원까지. 전 이제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편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더 이상 허영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들고 차량 라인을 점검하며 주차 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어떤 날은 인사 한마디에 웃고 어떤 날은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배웁니다. 자존심이란 건 남을 꺾어 얻는 게 아니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진실을 알려준 공간이 이 지하 주차장이었고 그 진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윤아림 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방식대로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르쉐를 팔고 중고 국산차로 바꿔 타고는 가끔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직접 남자친구와 청첩장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실장님, 결혼식 주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 거짓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던 아이가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어른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은 명함으로가 아니라 가장 추한 순간을 넘긴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세상을 살아온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에게 진정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감동이 느껴지셨는지요? 당신이라면 이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엔 안 나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합니다. 뭐가 잘못한 일이고 뭐가 잘한 일인지를요. 이런 제 생각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